네. 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우리나라에는 익명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이 원한다면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위기 상황의 임산부와 또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 이 지난해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1년 정도 지났는데요. 이 실제로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이걸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? 네, 이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 1년 동안 신층 상담을 받은 임산부는 340명이라고 하고요. 이 가운데 171명은 상담 후에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 또 그중에서도 보호 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109명이고 실제 106명의 아기가 보호 출산으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. 그런데 이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.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이유인가요? 네,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원하면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는 이 위기 상황의 임산부와 또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.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위기 임신 보호 출산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익명 출산과 가명 진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. 이 법은 경제적, 심리적, 신체적 사유로 인해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또 그 태아와 이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와 생부, 자녀 모두의 복지 그리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이 경제적, 심리적,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영아 유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과 고충을 사회적으로 덜어주고 또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. 이는 의료기관, 그러니까 병원이 아이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아동신원 등록과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, 자, 그러면 이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볼까요? 네, 먼저 이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의 주요 내용은 익명 출산 신청과 최소 7일의 숙려 기간, 또 출생 정보 공개 권리, 또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익명 출산 신청은 임산부가 가명과 전산번호로만 의료기관에서 임신 출산 관련 상담, 의료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. 임산부는 숙려 기간 후에 아이의 양육 여부를 결정하거나 양육을 포기할 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출생정보 공개 권리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모의 동의하에 출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. 의료비 전액 지원은 가명 진료와 출산 비용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 가량이 지났다고 하는데, 현재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나요? 네,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 총 1,971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7,67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.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 또는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
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1년간 109명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, 또 그보다 많은 171명이 상담 후 원가정 양육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.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901명이 상담했고요. 신층 상담 178건 중에 52건이 보호출산을 선택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른바 이 화장실에 유기되는 그런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또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 조치가 되고요. 또 출생 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되고 방치되는 그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병원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 통보 제도와 함께 도입이 된 겁니다. 도입 당시엔 양육 포기를 더 쉽게 만들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된 바 있었죠. 자, 그럼 이런 비판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택했나요?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위기 임산부 상담 시에는 임신과 출산,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게 됐고요. 또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추후에 성인이 된 후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 증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임산부 340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. 이 자세한 통계 수치와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. 네,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,971명의 위기 임산부 가운데 340명에게 심층 상담이 제공됐고 이 가운데 171명이 원가정에서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, 그렇습니다. 33명은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고 109명은 보호 출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고요. 현재까지 106명의 아기가 보호 출산으로 태어났다, 이렇게 밝혔고요. 보호 출산을 신청했다가 7일 이상의 숙려 기간과 상담을 거치면서 이 철회한 임산부도 20명이 있었는데 혼자 아이를 낳고 병원으로 이송된 임산부 A씨는 애초에 출생 신고 후 입양을 보내길 원했으나 이 숙려 기간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하고요. 또 갑작스러운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B씨는 상담 후에 용기를 내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이 가족의 지지 속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이 유기되는 아동은 얼마나 줄었나요? 네,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위기 임신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또 제도 안내와 익명 여부 상담, 가명 부여와 진료, 출산 진행, 또 숙려기간 제공 후 양육 여부 결정, 또 양육 포기 시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고 또 입양 절차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시행 첫 해인 2024년 국내 유기 아동은 30명이었는데요. 그 전해죠. 2023년에는 88명이었고요.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. 담당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네.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유기 아동 숫자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이 제도 시행 1년 만에 뭐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사이 관련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 아동 유기 위험이 감소한 건데요. 가명 출산과 비용 지원으로 위기 임산부 심리적 부담이 경감된 효과도 있다,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. 결과적으로 이 출생 통보와 함께 아동 생명권을 보장하고 또 국가 보호망과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.
임산부의 익명성과 또 아동 신원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설정한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. 좀 어떤가요? 네, 우선 아동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.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친모가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,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는 정상가족에 대한 편견, 이런 시각이 강한데 현행 복지제도는 비혼모라든가 다문화, 또 장애인 임산부의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도 현실이고요. 이른바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법률과 사회보장 제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워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도록,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도 있는 거다. 이런 주장인 것이죠. 네. 장애인과 또 이주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주 여성 비율이 높음에도 이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우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또 부모의 양육 의무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불균형하다. 그러니까 제도에서는 아버지 쪽의 책임 언급이 부족하고 실제 양육비의 실효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, 이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제도 시행의 의미는 상당 부분 있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 임산부의 익명과 아동의 알 권리 간의 균형을 강화하고 또 친모 정보 공개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하는 건데요. 사회적 편견 해소와 또 비혼, 다문화, 장애 임산부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. 입양 후에 아동 인권 보장과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, 또 아동 정책,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만약 본인이 위기 임신 상태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? 네, 위기 임산부는 1308번, 전화번호 1308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위기 임신 보호 출산법에 따른 위기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, 심리적,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 위기 임산부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역 상담 기관으로부터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, 또 공공, 민간, 복지자원 연계, 또 상담 전화 1308번 우정, 또 보호 출산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, 그리고 보호 출산 신청과 철회 절차, 그리고 보호 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임신 후에 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럴 때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시행 1년이 지난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임신한 자신이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전화번호 1308번으로 연락해서 이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울산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